보다, 느끼다, 체험하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과학을 통한 재미있는 놀이로 상상하기 힘들 일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안녕하세요.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와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청 대구지역연합회 그리고 국립대구과학관 대구경북 여성과학기술위원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뜻깊은 토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회를 맡은 국립대구과학관 후원회 사무국장 홍대길입니다. 먼저 행사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해 경례. 바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순국 선현들에 대한 잠깐 묵념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시작.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모든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과청, 국립대구과학관, 대구경북 여성과학기술회가 힘을 모아서 진행을 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이 변화의 주역이라는 걸 모두 다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분야의 과학기술 정책과 그리고 과학문화의 전문가들을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행사에 앞서서 국립대구과학관 백운기 관장님 모시고 개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4월 12일자로 왔으니까 2달 좀 아직 석 달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오자마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들 뵙고 또 한 번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늘 건강하시고 또 밝으신 모습으로 이렇게 늘 환대해 주시고 또 저희를 찾아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 김주환 관장님이 계셨을 때도 대경권에 과청하고 많은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보다 새 관장 왔으니까 조금 더 한 발짝만 더 나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과청하고 좀 더 나은 일들을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좀 더 약간 더 많은 일들을 좀 해볼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우리 평소 때 제가 존경합니다만 좋아합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또 그런 고민들을 또 많이 해주고 계셔서 하여튼 임기 기간 동안 좀 더 나은 일들을 많이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존경합니다만 우리 최덕순 회장님이나 그 다음에 우리 김춘희 회장님, 두 분하고 같이 저희들이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일들 많이 만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보시면 건물이 하나 오른쪽에 건물이 하나 크게 하나 올라가거든요. 저기 이제 한 층이 한 900평 정도 되는데 3층으로 건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한 2,700평 정도가 생기는데 거기에 맨 밑에 1층이 주로 사무실 공간 쪽으로 이렇게 많이 생겨요. 교육실하고
좀 생기는데 그래서 직원들을 그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그쪽에 자리를 좀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있는 공간을 조금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에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들 오셔서 자원봉사하는데 저게 불편하게 계시고 이런 것들이 제가 너무 보기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만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간 나시는 대로 한 번씩 들리셔서 저희들 이제 뭐 조그마한 우리 저 어린 학생들도 오지만 요즘에는 성인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주말에. 뭐 잘 아시지만 유모차를 끌고 특히나 이 지역은 유모차 끌고 성인들이 많이 오는데 성인 중심의 이런 그 좋으신 또 과학 기술에 대한 전달도 좀 해주시고 또 학생들이 필요로 하면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해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 교육도 한 번씩 또 좀 이끌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자주 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과학문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런 일들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과총 대구지역연합회 최덕순 회장님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제가 적어왔는 거 이대로 요걸 읽으면서 축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좋은 시설에서 귀한 분들을 모시고 코로나19 과학문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토론회는 올해 대구과총의 지역과학기술 문제 해결 사업의 첫 번째 행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과총에서 지역 문제들을 그 지역의 과학기술로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가 그 세 번째입니다. 3년차입니다. 대구과총에서는 코로나19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신청을 했고 13개 전국 지역과총에서 우리 과제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홍대길 국장께서 본과제를 기획하고 또 신청하고 평가를 받는 전 과정을 주도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이 과제의 추진 내용은 오늘 행사인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야기한 팬데믹 현상을 지역사회 문제로 상정하고 그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과 두 번째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발표대회를 실시하여 본 과제에 대한 청소년 사회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주 내용은 코로나19의 인포그래픽 제작과 홍보 전시 행사로 코로나19의 정확한 정보를 그래픽으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전시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심각한 사회 혼란과 공포심을 조금이나마 안정시켜 나가는 과업이 본 과제의 주요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여 코로나19로 야기된 팬데믹 현상을 팩트 체크 등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위험 요소들을 서로 공유해 나가는, 다시 말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면 우리들의 시민사회는 코로나19 위협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연사로 나오시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이러한 팬데믹 사회현상을 인류 문명의 역사 속에서 비춰보고 그 해법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과학기술이 어떻게 작용되고 또 사회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짚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과학기술이 산업이 되고
문화로 형성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출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우리 지역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을 혁신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과학이 곧 문화가 되는 과학문화 시대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과학과 기술의 공간들이 우리 대구 지역의 온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늘 즐겁게 향유하는 사회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의 과학이 우리 곁에 와 있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또 다른 과학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롭게 잘 헤쳐나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과학의 지혜로 건강하게 옥체를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희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회 회장님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대구사이버대학교 김춘희 교수입니다. 여기 머리 나쁜 사람이 여기 또 한 사람 있어서 저도 여기 축사 네, 저 역시도 네, 그래서 적어 왔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또 올해 너무 길게 하면 또 폐의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가 이렇게 말이 꼬여가지고 너무 길어질까봐 이렇게 제가 좀 조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송구하지만 제가 준비한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으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회 입장으로도 매우 큰 경험이고 매우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과학문화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회는 2003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원 및 육성 그리고 지역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를 큰 혼란에 빠뜨렸고 크게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인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자는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올해 3월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서게 된 계기가 된 게 올해 3월 이제 최덕순 회장님과 홍대길 사무국장님께서 우리 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19 관련한 말씀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누다가 코로나19를 단지 무서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널리 알리는 일을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단지 무서운 전염병이다라는 그런 이제 겁만 먹고 있었는데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재해석해서 이거를 오히려 어떤 기회를 삼자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굉장히 저에게는 신선한 그런 충격이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학기술인 단체들이 연합하여 코로나19 관련된 토론회나 이런 포럼, 전시회 같은 것들을 이제 행사를 개최해서 대구 지역 일반 시민들에게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과학 문화를 널리 알려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두 분의 그런 의지가 잘 전달이 되어서 최덕순 회장님과 홍대길 사무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끝에 이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이제 예산도 지원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런 이제 토론회를 토론회 행사를 개최하게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회하고 이제 이런 행사하고의 인연, 또는 대구 과학관하고 대구 과총하고의 인연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연합해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된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이 된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연결해서 해보니까 굉장히 그동안에 공통점이 많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이제 될 수 있었던 게, 우리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회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은 창의재단으로부터 이제 예산을 받아서 생활과학교실이라는 사업을 대구 경북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생활과학교실이라고 하는 사업은 이제 과학이나 기술이 지겹고 어렵기만 하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보다는 과학하고 기술이 우리 생활하고 매우 밀접하고 그 우리 생활 속에 과학과 기술의 원리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일반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궁극적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갖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직업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라는 매우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런 행사와 같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과학문화와 연결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의미 있는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속적인 확산의 노력이 큰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사 축사에 정말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저희와 더불어 가야 되고요. 과학기술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다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에 굉장히 뜻깊은 정말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할 분은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초대 원장님이십니다. 발표할 주제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 지역과학기술 정책 발전 방향인데요. 이분은 그냥 기관의 어떤 기관장으로 소개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좀 인연이 있어서 우리나라 1980년대 과학기술 운동을 처음 시작하셨던 분이고요. 과학자이시고요. 잠깐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이제 화학을 전공하셨고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과학기술 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출연기간 화학연구원에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해오셨고 현재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초대원장이시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이시고 지방과학기술협의회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학술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요. 아시아기술혁신학회 학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 시대 코로나19 시대 과학기술 혁신, 특히 지방과학기술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고민을 그리고 그 해안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과학관과 또 지방의 여성과학기술회하고 한국과청의 대구지역연합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런 고민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잖아요. 그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현재 화학을 했고 화학 중에서도 물리화학을 했거든요. 화학을 하다 보니까 물리가 재밌어가지고 물리를 하다 보니까 수학이 재밌어가지고 부전공은 수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이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연구를 잘하게 하고 그것이 활용되는 이런 전반적인 제도와 정책을 잘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해서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 맨체스터 대학 가서 과학기술 정책을 공부하고 와서 계속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 출연 정책, 뭐 산업발전 전략 이런 걸 하면서 국제협력도 했고, 화학연구원 제가 본부장 한 8년 하면서 그 원래 홍보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한테 그걸 업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실을 과학 확산실로 바꿔서 이런 과학문화 활동을 계속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문화라는 거를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한 분야로 넣기 위한 작업도 하고 했는데,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이 지역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또 산업적인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화두가 결국 이 너무 재벌 대기업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이 경제 사회 구조가 뭔가 지금 핵심적인 문제다. 그래서 지방을 살리지 않으면, 또 지방의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근데 과학기술 정책이 너무 중앙중심적으로 돼 있다. 이걸 저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계속 5, 6년 동안 씨름을 해왔고, 국가 출연연 25개가 있는데요. 한 5조 정도 씁니다. 거기에 왜 상위단체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인데, 거기에 또 한 2년 제가 지역혁신 추진단장을 맡아서 전국을 다녔거든요. 대구도 여러 번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로 지역을 살릴 거냐,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 거냐, 이게 제일 저한테도 중요한 화두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전에 이런 과학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과학기술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싱크탱크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작년에 설립을 했고, 저 9월 달에 3년 임기 초대 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굉장히 많은 씨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강연하러 온다기보다는 제가 하는 고민, 또 지역에서 하고 있는 고민들을 아마 대구에서도 비슷한 씨름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로서도 굉장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저희 이름은 과학산업진흥원인데 영어로 디스텝이거든요. 저희 키스텝에서 따긴 했는데 좀 다릅니다. E가 원래는 이밸류에이션 플래닝 뭐 이런 건데, E가 엔터프라이즈 앤 피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과 사람, 기업과 사람, 산업과 도시를 위한 과학기술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영어 이름을 저렇게 지긴 했습니다. 이제 소개고요. 제목을 포스트 코로나로 안 하고 포스트 팬데믹으로 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계속 변이도 나오고 새로운 놈도 나오고. 근데 팬데믹은 잡을 수 있습니다. 팬데믹은 우리가 방역을 지키고 예방을 하고 백신과 치료제로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 팬데믹은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계속 나오는 거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팬데믹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래서 잡은 이후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가야 또 다른 팬데믹이 오지 않으면서 지역을 살릴 거냐, 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러면 지역의 과학기술 정책, 지역의 혁신 주체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 팬데믹이 있었죠.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흑사병. 14세기 중반에 유럽에 패스트균이 확산이 됐는데요. 1억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10억이 안 됐거든요. 유럽 인구가 한 3억 정도 됐는데 3억 중에 1억이 죽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문명이 다 완전히 초토화되는 사태인데, 이런 거죠. 도시화 과정에서 사람이 도시로 몰려드니까 이런 오물, 쓰레기, 인프라가 부재하고 질병에 취약한 구조가 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확산이 된 거죠. 근데 그 흑사병을 거치면서 기존의 이런 봉건 제도, 이거 가지고는 여기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봉건 질서가 붕괴하고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제국주의, 야 우리가 좀 땅을 넓히자, 이런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콜레라가 옵니다. 콜레라 때는 사실 흑사병보다 더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 도시의 상수도 하수도 인프라, 공중위생,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팬데믹이 오면 어떻게 하면 기술로 이 문명을 이어갈 거냐 이런 고민에 다다른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스페인 독감이 와서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라든가 보건의료 체계 현대화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19인데 6월 말 현재 사망이 한 38만 명 정도, 우리나라는 2,000명 정도, 치명률이 2.6%인데요. 그러니까 요런 팬데믹의 치명률보다는 다행히 낮은데 확산 속도는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똑똑해진 거예요.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온텍스트 기술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지역과 중앙정부가 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을 혁신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다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고민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 지역의 어떤 자립 능력, 혁신 능력이 팬데믹 시대에 더욱 중요하게 된 거죠. 그 한국식 성장 모델이라는 게 그런 거는 제조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 경제, 중소기업은 여기 수직 계열화되고 R&D를 했는데 이걸 도와주는 R&D를 한 거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산업이 다 주력 산업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은 고용이 잘 안 늘고 중앙정부나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을 해서 양극화가 커지고 이제 이런 걸로 간 거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성장 구조, 혁신형 중소 중견기업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이런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 문제가 커지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 노력이, 아까 지역의 사회 문제를 어떻게 과학기술 해결할 거냐 이런 고민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역 중앙 중심의 정책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역 혁신 역량이 취약한 거죠. 구조적으로.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의 대한민국이다. 이게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수도권이 지금 엄청나죠. 인구가 지금 수도권 인구가 여기 보면 주민등록 인구인데 여기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수도권이 한 8배 되거든요. 수도권에. 근데 그 8분의 1 되는 면적에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산다. 거기만 계속 발전한다. 이게 정상은 아니죠. 그죠? 그 속에서 이런 양극화 현상이 생기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을 보면 제가 이제 대전에 있는데 대전, 세종, 충청을 계속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한 12%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대구를 보니까 한 3% 되고, 경북을 합치면 5.7이잖아요. 한 8.7, 조금만 키면 10% 된다고 치고, 이거를 어떻게 키울 거냐가 이제 수도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수도권이 51.8%입니다. 51.8%.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정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정부라기보다 우리가 국가 사회적으로 이런 인식들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도 지역주도 혁신을 강화하자. 제목이, 제가 지금 지방과학기술협의회위원인데 거기서 매년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짭니다. 5년 단위로. 지금이 5차거든요. 4차 때까지는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역주도 혁신 성장이 중요하다. 이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3대 전략으로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지역의 주체 역량 극대화, 지역의 성장체계 고도화. 그래서 6차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 지역 주도성을 대폭 강화하자, 이런 목소리가 이제 커지고 있는 거예요. 대구에서도 지금 모이셨잖아요. 이걸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돼요. 이제 전 그러거든요. 균형발전이잖아요. 균형발전위원회도 있고. 제가 더 이상 균형발전이라는 표현 쓰지 말고 지역주도 발전으로 바꾸자. 그래야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겠냐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지역의 연구 역량 강화를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중소기업의 연구 역량 확충하자,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산업부 중기부 쪽에서 지역 주력 산업을 해서, 여기 보면 대구가 에너지, 의료, 기계 소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요거 말고도 지금
굉장히 많죠. 대구 제가 쭉 최근에 자료들 이렇게 보니까 의료 산업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첨단 의료재단이 만들어서 그런 건데 하여튼 의료 분야가 굉장히 크고 있고 에너지 분야도 그 ICT 분야, 로봇 이런 쪽이 물 쪽이 대구가 다른 전국의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 물론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뿌리 산업이나 기계 산업이 받쳐주고 있는데 요 늘어나고 있는 양상들을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과학 기술로 가고 있는 거고 기존의 산업을 변화시켜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가는 건데요. 근데 이게 산업만이 아니고 도시를 놓고 봐도 도시를 바꾸는데 과학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시티라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시티를 해야 된다 해서 이 안에 들어가면 전부 과학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과학 기술이 없이는 산업도 도시도 뭔가 사람 중심으로 바꾸기 어렵다. 이제 결론이 그거는 거죠. 그래서 지역균형 뉴딜이라고 내놓고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이런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 이런 지역 기관들,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 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지역의 자산을 분석을 해서 뭔가 주도적으로 하고 중앙정부가 그걸 도와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는 데 되고, 탄소 중립 코로나19의 근본 원인이기도 한데 이제 탄소 중립을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것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의회에서도 이걸 대응을 하고 있고, 실제로 코로나19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중앙과 지역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모델로 등장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뭔가 코로나19 대응해주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다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대응 시스템, 보건의료 시스템, 시민의 의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국가 사회적인 문제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지역에서도 이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유엔에서요. 유엔에서 그 지속 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를 요 SDG라 그러잖아요.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를 냈는데 그 중에 11번이 지속 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과학 기술로 해결할 거냐, 이게 전 지구적인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말씀드린 거는 뭔가 지역의 산업, 도시의 혁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굉장히 커져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의 정책은 국가 주도, 대기업 주도, 수도권 주도라는 거예요. 중앙에서 지역을 어떻게 지역을 위한 정책을 피는데 중앙에서 지역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변화와 흐름의 양상을 국가와 중앙의 정책이 못 쫓아가는 이런 갭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갭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역에서 이걸 중앙을 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처럼 모여가지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뭔가 내놓고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으면 좋겠느냐. 첫째는 이제 우리가 보통 R&D라고 그러잖아요. 국가에서 R&D 투자할 때는 R&D 해놓으면 언젠가 이게 사업화되고 기업이 성장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선형적 의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정책이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리고 그걸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강화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 이슈로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이런 기관들이 어디가 돼 있고, 이런 어떤 장소와 어떤 자연환경, 인간 인재들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지식의 이런 지식과 문화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걸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요거를 다 잘 되도록 건드려 주는 게 중요한 정책적 타겟이 되고 있다는 거죠. 유럽은 이렇게 지역 산업의 지속적인 구조 변화, 산업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환경 변화, 코로나19, 새로운 ICT 기술, 국제 분쟁, 이런 것들이 터질 때마다 산업이 계속 선도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구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 혁신 역량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전문화 전략이 그 핵심인데요. 이런 산업을 대구의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들을 또는 기존의 잘 되고 커가려고 하는 산업들을 어떻게 빠른 속도로 잘 전환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의 역량이라는 거죠. 그런 방법론 연구를 지금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구에서 볼 때 이런 지역 산업의 혁신 시스템,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질문들을. 그래서 대구의 통계 분석 공유, 역량, 전략과 의제, 공간, 인재 역량, 네트워크,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어떻게 지식이 어떻게 교환되고 소통되고 창출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과학기술을 R&D 생각하면,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R&D 하면 산업을 위해서, 기술하면 뭔가 산업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코로나19에서 보듯이 사회적 이슈가 이거를 대응하는 순간 사회 보건의료 시스템, 과학기술 대응, 백신 치료제, 이런 진단기기, 우리나라 그 진단기기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백신 치료제에 투자를 안 해가지고 그걸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사회적 이슈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뭔가 해결하라라는 요구가 그럼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그럼 어떤 기술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기술과 사회를 동시에 보는 접근들이 강화가 되고 있다는. 그래서 시장, 이런 문화, 과학, 기술, 산업, 이런 정책들이 이게 어우러지면서 뭔가 T1에서 T2로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대구 지역에 그동안 구축해 놓은 어떤 기술과 사회와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보자. 대구 지역의 지역사회 문제를 과학기술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프로젝트라는 거는 길게 보면 그것들이 모여서 대구의 사회 시스템을 혁신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이게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지역에 대입해 보면 지역에 과연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의제들이 보이는 거죠. 이걸 과학기술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기반 과학기술 연결, 대구의 환경안전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학기술 투자는 얼마나 되고 있느냐, 이런 중장기적 사회혁신 전략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화두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기술과 산업, 기술과 사회의 관계가 이제는 정책하고 같이 통합이 돼서 어떤 정책을 건드리면 그게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문제를 건드리면 거기서 기업이 생겨서 사회로 가는, 이런 산업으로 가는, 그러면서 이런 정책과 행정, 사회적인 이슈들, 과학기술, 산업,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이거를 통합적으로 진화를 시킬 수 있는 정책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동안 이게 산업을 놓고 보는데, 이런 산업을 키우다 보니까 양극화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를 키우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복지에 투자하는 거를, 예를 들어 사회 문제가 있어서 복지에 넣잖아요. 복지에 투자하는 걸 기술과 연결하면 소셜 벤처가 생기고 새로운 기업이 생깁니다. 요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거든요. 일본의 기업들이 완전히 그 캐치프레이즈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네 기술과 제품을 선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본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가 일본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탄소 중립을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바꾸고 있거든요. 그 우리가 어떤 사회적 약자들, 소외계층,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걸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기술을 넣으면 기업이 생기고 사회도 바뀌지만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져서, 산업이 생기면 세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게 선순환이 되는, 이제 이 구조를 지역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이거를 하기엔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지역에서라도 한번 시범적인 것들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합적 접근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이제 융합입니다. 융합. 이게 미국 건데요. 미국에 보면 10년 단위로 바꾸고 있어요. 미국에 보면 여기 처음에 나노로 시작해서
나노, 바이오, ICT,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이렇게 MBIC 융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Convergence of Knowledge, Technology for Society 이런 식으로 융합을 합니다. 유럽은 이게 인문사회계까지 융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술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시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융합 기술이 필요한 거죠. 요즘 기업도 만나보면 기업이 뭔가 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가려면 하나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기술과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융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구축해 놓은 여러 가지 이 분절된 지식들, 이과 문과 나누고 이과도 막 분야별로 나누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융합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고 이런 방향으로 해결이 된다. 특히 이 지식 생산의 방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산학연 따로 해서 가끔 만났는데 이제는 산학연이 많아서 아예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요. 지금 최근에 정부 사업도 그런 게 많아졌고 그래서 아예 산학연이 모여서 무슨 공유 교육 프로그램 하고 취직하고 이런 걸 패키지로 만들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뭔가 융합을 해보고 이런 방식들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는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다는 거를 이제는 초분과 학문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대구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자산들이 있고 이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융합적이고 새로운 모델로 갈 수 있을 거냐, 이거를 끊임없이 지역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각자 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가끔 만나서 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출발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방식의 융합과 협업 모델을 지역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방향은 지역혁신을 위한 과학문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려면 이 과학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를 지역혁신을 연결하는 문화가 있는가? 대학에서 계속 연구만 하고 교육만 하고 연구소는 계속 연구만 하고 지역의 기업들은 어려워지고 산업은 어려워지고 도시 문제가 쌓여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벽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연구와 교육들을 산업과 도시 문제로 연결해서 같이 해결해보자 라는 의식이 쌍방향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지역에서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인재, 과학기술과 지역의 인재를 존중하고 육성하는 문화가 있는가? 지자체는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 육성, 사회혁신, 공공서비스 혁신, 행정의 과학화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는가? 상호 신뢰하고 협업하는 문화가 있는가? 시민들은 과학기술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 수 있다고 믿는가? 과학기술을 문화로 즐기고 체험하며 상상력 높이는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충분한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보고 저는 여기 지금 우리가 과학관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학관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의 인프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여성 과총 있고 굉장히 그 주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문화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 혁신의 토대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5가지 정도 그냥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물론 저희 대전에서도 이걸 갖다 놓고 굉장히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인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어떻게 맞춰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역 간의 연합이거든요. 지역 간에. 이 대전 충청을 따로 떼고 대구 경북을 따로 떼서 독립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이 힘을 합쳐서 지역혁신 하는데 부족한 거는 대전에서 연결하고 저쪽 호남에서 연결하고 수도권하고 연결해서 부족한 거를 근데 지역에서 부족한 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저기다 갖다 쓰고 여기다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특히 이 지역 간의 연합. 저는 우리 대도시 중에 대자 들어갔는데 대전하고 대구 있잖아요. 우리 대전하고 대구가 잘 연합해서 새로운 어떤 지역 혁신의 모델을 지역에 있는 주체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중앙정부가 야 저거 좀 도와주자 이렇게 하는 걸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팬데믹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인류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뤄왔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고요. 또 5가지 부분에 있어서 과학기술, 지역과학기술,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균형 발전이 아니고 지역 주도로 이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5가지 방향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이따 토론회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음 또 다른 과학문화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과학문화 관련된 책을 아마 가장 국내에서 많이 쓰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경대학교 과학기술 프랑스 마른나 발레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하셨는데 과학문화에 흠뻑 빠지셔서 지난 한 20년 동안 과학 창의재단에서 과학문화 협력단장을 지내셨고요. 현재는 국민주권연구원 과학기술위원장을 하시고요. 또 만화영상진흥원의 이사로도 계십니다. 최영구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최연구입니다. 예, 들리시나요? 예, 저는 과학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뭐 사실 저도 뭐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출신이고 대구에 와서 과학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예, 방금 뭐 소개받은 것처럼 뭐 저는 사실 과학기술자는 아니고요. 사회과학을 전공했습니다. 전공했고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제 갈 때 이제 프랑스에 갈 때는 프랑스가 굉장히 이제 문화예술의 중심지고 뭐 디자인, 뭐 향수, 뭐 그다음 요리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프랑스가 굉장히 이제 과학기술의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사용하는 제가 뒤에 또 설명도 나오는데 뭐 엔지니어라는 용어도 사실은 프랑스에서 만든 거고요. 뭐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어떤 과학기술 관련된 게 예. 마이크가 좀 약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프랑스가 이제 어떤 과학기술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했고 돌아와서는 이제 제가 이제 포스텍에서 한 2년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과학 쪽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한 20년 동안 주로 이제 과학 문화 관련된 일을 해 왔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 이제 낸 책인데 제가 뭐 책은 한 단행본으로 한 15권 정도 냈습니다. 15권 정도 냈고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최근에 낸 책인데 얼마 전에 냈습니다. 과학기술과 과학문화라는 책이고요. 이 그림도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격투기하는 장면이 있죠. 어디를 차고 있습니까? 목을 차고 있죠. 그래서 목차입니다. 제 책의 목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문화라는 게 왜 중요하냐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의 과학기술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저는 뭐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연과학도 이제 변하는 게 많습니다. 뭐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과학을 하면서 사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사회 질서에 대한 문제고요. 그다음 2번째는 사회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가 사회 변동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와 변동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그런 걸 연구하는 것이 사회학이죠. 그래서 사회학이 이제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오기스트 꽁트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만든 거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사회학과 출신으로 이제 사회학이 발생한 태동한 이제 프랑스 가서 이제 사회를 좀 연구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간 거고요. 뭐 어쨌든 이런 사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사회 변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 2 사진이 있는데 둘 다 이제 뉴욕 거리 사진이고요. 부활절 이제 축제했을 때 이제 사진인데 왼쪽은 1900년에 부활절 축제 뉴욕 거리 사진이고
오른쪽은 1913년 13년 후에 이제 사진입니다. 그런데 왼쪽 사진 보면은 여기 이제 교통수단 거리에 다 차 있는 게 다 마차들입니다. 마차들인데 오른쪽에 보면은 마차가 한 대도 없고 다 이제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점이 포드 자동차가 T 모델 양산했던 것이 아마 1906년인가 8년인가 그래요. 그래 10년대 그때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이루어졌던 건데 이렇게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이 이제 발명되고 이게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회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수단도 변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에서는 이제 사회 변동에 세 가지의 중요한 요인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발명입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이 발명이 되었을 때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동차의 발명이라는 게 대단한 이제 사회적인 발명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발견인 겁니다. 발견은 이제 주로 이제 요즘 이제 과학적인 발견인 거죠.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뭐 뉴턴이 이제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사회를 근본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주변을 알게 되고 물질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생명체의 신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견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이고 세 번째는 문화 전파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이제 이용하고 이걸 사용하고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문화죠.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다른 지역에 전파되는 것이 이제 문화 전파입니다.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이제 수용이라고 그러죠. 문화적인 수용이고 그래서 이제 발명과 발견, 문화 전파의 세 가지가 중요한 원인인데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우리는 이제 과학 기술이 큰 어떤 위기를 맞은 거죠. 이제까지는 과학기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한계에 이제 봉착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백신 개발이라든지 치료제 개발 이런 것들은 또다시 이제 과학기술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이 1번, 2번, 3번까지는 주로 이제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인간이 뭔가를 발견하고 발명하고 인간이 어떤 살아가는 방식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인간 외에 어떤 이제 새로운 어떤 재난이라는 거 있잖아요. 재난 예를 들어 인간이 의도치 않은 뭐 그런 거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도 그렇고 뭐 이런 어떤 재난이라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인간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번은 이제 앞으로 이제 재난이 이제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상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해 온 뭐 이런 어떤 과정이었는데 사실 이제 질병이나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인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들이 되었습니다. 이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쓴 뭐 베스트셀러죠. 총균세도 보면은 인간의 그 거대사적으로 볼 때 총, 그다음에 이제 균, 뭐 쇠, 여기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죠. 바이러스인데 어쨌든 총균세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16세기에 1532년에 스페인 군대가 잉카 제국, 뭐 지금 이제 페루 지역이죠. 잉카 제국을 점령을 하는데 그 당시에 들어갔던 피사로 군대가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16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잉카 제국의 군대가 한 8만 명을 괴멸을 하게 되는데 뭐 전쟁을 통해서 괴멸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이 유럽인들이 가지고 오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원주민들이 괴멸하는 이런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뭐 14세기에 유럽에서의 흑사병 패스트가 창궐 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 나타난다는 거죠. 일단은 뭐 르네상스라는 게 새로 이제 시작되는 거고 상업이나 교육이 발달하고 산업 구조가 변화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16세기 이게 이제 아까 뭐 스페인 군대 갔던 그 시기죠. 그 중남미에 이제 천년두가 이제 창궐하면서 원주민들이 90% 이상이 사망하고 이러면서 산업 구조가 농업이 이제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이제 바뀌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니시 플루 이게 이제 1910년인가 그렇죠. 근데 스페인 독감이 창궐하면서 한 5천만에서 한 1억 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이러면서 약간 이제 그 집약적인 산업들이 점점 이제 약간 어떤 대량 생산 체제로 컨베이어 벨트 형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 시점은 사실 이제 포드 자동차 양산하고 같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자동차 혁명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현대사를 보면은 사실 과학과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어떤 과정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제 지금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회 변동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라고 해서 과학과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류 역사상에 어떤 과학자라는 직업이 나타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과학자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금술사라든지 아니면은 아마추어로서의 과학자는 있었지만 직업적인 과학자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요. 최초의 어떤 직업적인 과학자라고 할 때는 1666년이죠. 1666년에 프랑스에서 아카데미 데 시앙스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과학 할리먼이죠. 할리먼인데 물론 뭐 영국이나 이탈리아에서도 먼저 만들어졌지만 프랑스의 아카데미 데 시앙스의 특징은 뭐냐면은 왕립 이제 할리먼에서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너희들은 이제 연구만 해라. 그러면 이제 왕실에서 봉급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봉급을 받는 최초의 어떤 직업으로서의 과학자가 탄생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직업적인 과학자가 탄생한 게 한 350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어떤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200년쯤 전에 1800년 초반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산업혁명이 한참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타나니까 대중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나서서 이런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일종의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영국에서는 영국 RI 로얄 인스티튜션 왕립 연구소에서 크리스마스 렉처라는 걸 합니다. 여기는 과학자가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강연인데 사실은 과학 강연이죠. 그래서 매년 이제 크리스마스 시절에 강연을 하는데, 이 강연이 어떻게 보면은 과학 문화의 어떤 출발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강연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만든 사람이 이 왕립 연구소의 마이클 페러데이입니다. 전자기학의 아버지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처음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영국에서는 이게 대단한 전통이고 대단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연말에 이제 대중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행사고, 매년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강연자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누가 이제 강연자로 선발이 되었는가, 원래 주제는 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뭐 정규 교육 과정이라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요. 그런데도 이제 왕립 연구소의 어떤 소속 과학자로서 대단히 어떤 많은 업적들을 남겼고, 뭐 가장 중요한 업적은 이 크리스마스 렉처를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칼 세이건이나 뭐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도 여기에 이제 강연자로 나섰고요. 이 행사 자체가 영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전문적으로 과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또 만들어진 또 다른 행사 중에 페임랩이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도입해서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과학창의재단하고 브리티시 카운슬 영국 문화원에서 같이 공동 주최를 하는데, 과학자들 중에 이제 끼 있는 사람들 과학을 설명하는 대회를 하거든요. 과학 스피치 대회입니다. 3분 동안에 이런 PPT를 사용하지 않고 말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과학을 설명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퍼포머라고 해서 전문적인 연기자들을 좀 선발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과학 커뮤니케이터하고 좀 협업을 해서 뭔가 이제 과학 퍼포먼스를 만드는 이런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트렌드는 이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죠. 이런 어떤 뮤지컬 같은 데 보면은 기술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시설, 뭐 음향시설 대부분의 것들이 과학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과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융합되는 게 트렌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유튜버들이 대세죠.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들 미래 희망 직업 보면은 과학 유튜버가 되겠다, 이런 애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 관련해서도 100만 명이 넘는 이런 유튜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물궁이 잡학지식도 이제 126만 명이고요. 일본 과학도 지금 80만, 곧 이제 100만 명을 내다보고 있고, 뭐 깃벌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텍 출시죠. 학생 창업을 했던 이런 사람이고, 어쨌든 이런 끼 있는 과학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과학과 사회의 어떤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학과 사회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왔는가 그 이야기인데요. 크게 보면 한 세 단계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어떤 과학의 어떤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과학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과 대중의 관계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계몽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식을 대중들에게 물이 이제 높은 곳에서 아래로 이제 흐르듯이 전달해주는 이런 어떤 일방적인 관계로 이제 과학과 사회가 그런 어떤 관계를 맺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초창기의 어떤 과학과 사회의 관계는 일종의 과학 대중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대중의 눈높이에서 좀 쉽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과학 대중화라는 패러다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발전을 해서 사회의 어떤 많은 요소들이 이제 과학과 관련된 것들이 나타나고 과학과 관련된 기계들이 과학 기술이 굉장히 이제 분야별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학이 중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과 사회가 점점 더 많은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과 사회가 이제 교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는 대중들이 과학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중의 과학 이해라는 관점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국 왕립 학회에서 로얄 소사이어티에서는 1985년에 대중의 과학 이해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가 되었던 거고요. 그 세 번째 이제 단계는 이제 정말 과학이 고도화되어서 모든 것의 중심에 이제 과학이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과학 기술입니다.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 울리고 휴대폰 보고 뭐 전철 타고 자동차 타고 모든 게 컴퓨터 없으면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할 수도 없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뭐 침대도 과학인 거고 모든 게 이제 과학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과학이 우리 삶의 어떤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과학이 이제 문화가 되는 거고 또 과학을 또 향유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단계가 과학이 고도로 발전한 단계인데, 선진국에서는 우리도 요즘 이제 과학에 대한 참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인게이지먼트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참 대중들은 사실 과학자는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결국 과학의 성과물들은 대중들이 향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이 또 과학에 같이 이제 참여해야 되는 거고, 과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공공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의 패러다임이 대중의 과학 참여인 거고, 요게 좀 더 발전하면 대중의 연구 참여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의 어떤 보고서들을 보면은 R&D에서도 이제 대중들이 참여하는 그 퍼블릭 인게이지먼트 위드 리서치라는 그런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어떤 삶에서 어떤 좀 뭔가 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런 모델이 대중과 과학기술자들이 협업하는 그런 모델, 생활 속에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그런 모델들을 PR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면, 이제 초창기에는 과학과 기술이 이렇게 막 동떨어져 있죠. 동떨어져 있다가 조금 접점들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 과학이 사회의 어떤 중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모든 정책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데이터 중심으로 생각하고 과학 정신이 이제 하나의 코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학이 발달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창의재단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죠. 2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거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제일 중요한 지표가 과학 관심도입니다. 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데 이걸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00년 보면 36.8점에서 49.5점 2004년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제일 정점을 찍은 게 보면 2010년 49.9점인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죠. GDP 대비해서 보면 세계 2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학 관심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과학 문화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문화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가,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선 개인이 과학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관심을 갖다 보면은
뭔가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를 하게 되면은 뭔가 직접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과학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걸 즐기게 되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문화라고 했을 때 과학 문화에서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콘텐츠나 프로그램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과학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뭐 교구가 되든지 하여튼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할 것이냐 하는 채널이나 미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채널 미디어라는 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런 과학관과 같은 물리적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공간에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 4번째로는 이런 거를 이제 운영하는 전문적인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사람까지 해서 이 4가지가 과학 문화의 4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창의재단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뭐 과학 지식 콘텐츠, 뭐 스토리 게임 만드는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는 뭐 사이언스 TV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이언스 올도 있고, 뭐 이런 인터넷 포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간은 이제 과학관, 전시장, 뭐 극장 이런 어떤 물리적인 공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과학 커뮤니케이터들 양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뿐만 아니라 과학 퍼포머, 그다음 과학 크리에이터까지 이제 양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생태계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생태계에 있어서 정부나 이런 과학문화 전문기관들은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예산이나 뭐 법제 뭐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과학 문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제 크게 구분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19가 역사에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요. 일단 코로나라는 것 자체도 사실 과학 기술과 관련된 거죠.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과학 기술은 이런 어떤 이슈, 사회 문제나 재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고, 아젠다에 있어서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이런 아젠다가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생활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어떤 활동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O2O 과학 문화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뭐 대중의 과학 참여, 그다음 대중의 연구 참여도 있었지만 대중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대중이 과학에 참여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다양화될 것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이제 중요한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과학 문화에 있어서도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과학관도 메타버스 과학관이라는 게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온라인에 들어가서 개인 맞춤형으로 뭔가를 체험해보고 그 공간에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대부분의 것들이 자기 아바타를 통해서 뭔가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새로운 형식의 어떤 과학문화 경험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이 늘어나고 뭐 재택 생활 시간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제 콘텐츠 소비가 절대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과학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 되면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콘텐츠 소비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도 보면은 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운전하지 않으면 책을 읽겠다부터 해서 뭐 영화를 보겠다, 뭐 먹겠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 콘텐츠 소비라는 게 굉장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학문화 4요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4요소의 어떤 형태도 좀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도 주로 이제 O2O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콘텐츠로 바뀔 거고, 또 이제 플랫폼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좀 진화해 갈 거고, 뭐 등등 해서, 그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이런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새로운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바뀔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늘 이야기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과학 기술이라는 게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된다. 보통 이제 과학 기술이라고 했을 때
연구 개발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연구 개발이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연구 개발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 기술은 저는 이제 우선 시작은 과학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면은 학교 교육도 필요하고 과학관에서 평생 동안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지속적인 어떤 그런 과학 교육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관의 역할 중에 중요한 부분도 과학 교육입니다. 그 중에 이제 비형식 과학 교육이 학교 밖 과학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은 그 연구자들, 과학자들이나 뭐 엔지니어들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 문화인데요. 과학 문화라는 거는 사실은 과학과 사회가 연결되는 그런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과학자와 대중이 만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을 어릴 때부터 이제 발굴하고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쭉 일생 동안 가지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자나 연구자들이 훌륭한 정말 R&D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R&D 성과들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과학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과학과 교육과 문화라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지역의 어떤 혁신을 이야기할 때도요. 혁신 거점이라고 했을 때 혁신 거점에는 혁신 주체로서의 연구 개발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혁신적인 사람들을 양성하는 재교육 시스템도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멘토링도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교육적인 부분부터 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성원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는 이런 문화적인 차원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 프랑스 이야기, 제가 뭐 프랑스 출신이기 때문에 프랑스에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 뭐 전 세계 어디든 이제 문화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문화부 없는 나라는 없죠. 근데 문화부도 원래는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 1959년에 처음 만든 게 문화부입니다. 세계 최초의 문화부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 그 드골 정권 때죠. 드골 정권 때 드골 대통령이 문화부를 처음으로 신설을 합니다. 신설을 해가지고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앙드레 말로를 지명을 했고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문화부 장관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문화의 어떤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문화부를 만들면서 문화부라는 것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문화부의 어떤 사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문화부의 역할은 그 이전에는 교육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문교부라고 그랬잖아요. 문교부.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분리되는 거죠. 분리되는 건데, 그래서 교육부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 같은 경우도 과학 교육은 과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극작가 장 라신을 알게 하는 것, 그걸 이제 가르치는 것은 이 교육의 역할인 것, 대학의 몫이다. 그렇지만 문화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라신의 작품을 사랑하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 교육이라는 것도 과학을 가르치는 것은 과학 교육입니다. 그렇지만 대중들이 과학을 이런 배움을 통해서 사랑하게 하는 것, 이건 이제 과학 문화 차원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과학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부는 과학자로서 과학기술, 지역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발제가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사회학자로서 과학문화, 특히 코로나 이후에 과학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발제를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 대해서 미리 안내 말씀드리면, 이번 토론회는 형식 자체가 사이언스 아고라 형식으로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이 과학기술 문화, 과학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언론, 경제학자, 그리고 과학기술의 정책을 수립하는 곳,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현재 일부에서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한 토론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발표에 이어 2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과학기술 토론회, 코로나19와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서 두 분 발표자님께서 1부에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참석하신 오늘 토론자분들이 그 내용과 또 깊이 있는 자기 분야의 어떤 의견들을 한번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소개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TBC의 상무이사로 있는 김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경제보좌관으로 근무 중 이재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회 수석부회장 이난희입니다. 예, 저는 대구 경북연구원의 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는 장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를 겪으면서 각 사회 분야별로 많은 변화가 있을 터인데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거기에 과학기술은 또 어떤 역할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경제 분야, 또 교육 분야, 또 연구 분야에서 이런 예상되는 분야라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발표에 근거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궁금한 점은 좀 여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 연구원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발표해 주신 우리 고영주 원장님 5가지 제안 저희들 굉장히 뜻깊게 잘 듣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최영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제일 마지막에 굉장히 감명 깊으셨는데요. 과학 정책이 이제 이해 수준을 넘어서 과학 기술을 사랑하게 만들 거면 해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앞으로 정책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좀 그쪽 방향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길지 않을 거니까 좀 짧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고 우리 국가의 산업 정책, 그리고 대구의 산업, 대구의 과학기술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모두의 고영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산업 자체가 대기업 위주로 성장했고 또 중소기업의 한계를 좀 가지고 있는 이런 지금은 좀 전환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기업 정책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발전을 했거든요. 각 산업 분야별로 대기업을 줘서 경쟁을 시키고 그 경쟁을 통해서 글로벌 선두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왔고요. 단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대기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혁신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 위주로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쭉 했던 게 적자 수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적자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키웠거든요. 근데 적자 수출을 왜 하느냐? 적자 수출을 통해서 외부적으로는 가격 경쟁을 갖췄고 내부적으로는 일자를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키운 게 우리나라 경제죠. 아마 해외에서는 이런 걸 흉내내기 좀 힘들어서 중소기업 위주로 했다가 거의 대부분 실패한 것들이 많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뤄냈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누군가 뒤따라가는 정책이 아니고 첨단 선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유연한 중소 혁신 중견기업들이 필요한 이런 때가 되기 때문에 중소 혁신 중소기업을 좀 키워야 될 그럴 때라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그렇다면 대구 같은 경우에 한번 저희들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 학교 졸업하고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구에 와서 다시 근무를 하게끔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대구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방, 청구, 서안 굉장히 건축뿐만 아니라 토목까지 나왔었고요. 가불은 섬유에서 시작해서 컨벤션 산업, 전자산업, 가불 전자까지 있었던 이런 시절이 있었고요. 대구엔 대동은행, 대구은행, 영랑금융, 경일투신, 금융에서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IMF를 겪고 난 이후에 그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사라졌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면 그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대기업이 들어가고 금융기관이 생겼지만은 대구 지역에는 대기업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는 생기지 않다는 거죠. 물론 시장님들이 노력하셔갖고 대기업을 유치한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 본사가 온 건 없다는 거죠. 대기업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첨단 산업 분야의 사업 확장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부 주도 위주의 산업, 정부 주도 위주의 기술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방이나 중앙에 의존한 정책에 의존한 기술, 산업 혁신 가지고는 한계가 좀 있다는 거죠. 민간이 없다는 거죠. 힘들고. 두 번째는 금융기관이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대구은행이 있죠. 대구은행이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이 서로 경쟁을 하지 않다 보니까 벤처 금융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벤처 금융이 있어야지만이 젊은이들이 소기업들이 벤처에서 기술을 투자하는데 그런 혁신적인 모험적인 금융기관이 없다는 게 우리한테 지금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개선하기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지역의 산업과 대학을 육성할 것인가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연구가 한 4년 전에 했던 게 트리플 헬스 기반의 지역 산업 육성 방안에서 했고요. 그걸 가지고 시장님께서 청와대 가서 두 번 발표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가져와서 그게 휴스타 사업으로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휴스타 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념을 만들어서 대구 경북에 실시를 했죠. 근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휴스타 사업 지금 국가 공모사업이 탈락을 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대학이냐, 지역이냐, 기업이냐, 정부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국책 사업을 시키는 것도 못하고 있는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힘든 시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조금 제가 결론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뭐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는 한 가지 또 다른 기회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계속 산업과 연관된 기술 쪽으로 과학 문화보다는 산업과 연관된 과학 기술 쪽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연구산업진흥법이라는 게 아마 10월 달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시행이 될 건데 잘 아시겠지만 연구산업이라는 개념이 이때까지 없었었거든요. 연구산업이라는 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연구개발산업, 그리고 연구개발지원산업, 그리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대주는 장비산업,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고 전문 연구사업자를 신고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연구사업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그 정도 능력 다 갖추고 계신 분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또 다른 하나의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이런 연구개발, 그리고 연구장비,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 기획과 관련한 이 산업까지를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소스가 있으니까 이를 활용한 이런 사업들을 다시 한번 육성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다시 한번 더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네, 저는 그 교육 분야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강의해 주셨는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거는 더할 나위가 없지만 특히나 그 최덕순 회장님한테 이런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작년부터 대구시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구시가 이제 어떻게 변모할 것이냐 2025년도까지 이제 계획을 최종 그 결과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다 이제 스마트 시티입니다. 4차 산업 관련해서 스마트 팩토리 무인 자동차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이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도시로 지금 가꾸어 가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과학이 삶의 중심이고 오늘 이제 강의 들었다시피 우리가 과학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과기에서 지금 한국연구재단에서 하는 금요일의 과학 터치를 전국의 6개 도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구가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참여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과 보고에 가면 아니 대구는 왜 이렇게 낮을까 항상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도 그 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도 하고 했지만 대구 지역이 또 학구열이 굉장히 높고 성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의 교육만이 진정한 교육이다. 아직도 그런 사고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강의 내용 중에서도 과학 교육이 발전하려면 학교 밖의 비형식적 과학 교육이 이제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금요일의 과학 터치 같은 거는 거의 과학 문화거든요. 그 교수님들이 국내에서 연구비를 받으셔서 연구하셨는 결과를 이제 지역 사회에 환원하시는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대구 지역은 특별히
학구열이 너무 높아서 그런지 그렇게 배울 시간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또 이제 강은희 교육감님한테 몇 번 찾아뵙고 겨우 지금 그러다가 또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비대면으로 지금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학생들을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을 충분히 누리고는 있지만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미래는 좀 우리가 장담하기가 좀 그렇다. 대구의 미래가 뭐 다른 뭐 직장도 많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오늘 지금 이거를 계기로 최덕순 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이런 과학에 대한 관심이 좀 높여서 조금 지속적으로 이런 게 진행이 되었으면 싶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시민 참여 네트워크 하는 이제 그런 슬라이드를 봤는데 그래서 저희 여과기에서도 조금 시민 주도 리빙랩을 주도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이미 짜여져 있고요. 커리큘럼이 특히나 대구 같으면 이미 나름대로의 커리큘럼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를 많이 느꼈고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신다고 하는데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리빙랩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자기 자녀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실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지속적으로 연계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과학자의 꿈을 가지고 학생들이 성장을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두 분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현재 대구 광역시 경제보좌관인데 지금 먼저 말씀하신 고영주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듣고 있을 때 참 잠깐 그 대전에 지역 혁신을 위해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설립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부럽다는 생각했었고 또 그러면서 지역과학기술 정책을 이야기한다는 게 참 뭐 놀랍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옳고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뭐 이야기할 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나름대로 그런 방향에 가면 좋겠는데 힘들 것이다. 걸림돌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럼 걸림돌이 뭔가 했을 때 이제 고영주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트리플 헬릭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지역 혁신을 이야기하거나 무슨 지역 발전을 얘기할 때 많이 이용되는 게 트리플 헬릭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삼중 나선 형태라고 해서 예를 들면 지방정부, 기업, 대학 이 세 개가 어우러서 협력을 해서 뭐 발전시키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산학관이죠. 산학관이 서로 협력을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상적인 모델인데 저는 이제 대학원을 석사와 박사를 경제학을 했는데요. 이 트리플 힉스나 이 경제지리학이나 경제학에서 지역 혁신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책에서만 봤어요. 책에서 봤을 때 논문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대구시 경제보좌관으로 지금 제가 작년 9월부터 들어와서 보니까 힘들겠구나. 왜 힘드냐? 지금 있는 기업하고 정부하고 대학하고 협력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을 보면 따로따로 놀거든요. 서로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하나씩 왜 그렇게 따로 노느냐를 제가 나름대로 봤을 때 첫 번째 대구시를 예를 들면 너무나 중앙정부에 예속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역산업 정책에 대해서 대구시가 기획 능력이 있느냐? 극단적으로 보면 기획 능력이 없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구시 예산이 몇 조 원이 되지만 그 지역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역 대구시 2019년 연구개발 사업만 보면 대략 한 2,5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중앙정부에서 뭐 대학이나 직접 꽂는 거 말고 대구시를 거쳐가는 연구개발 예산만 포함하면 전부가 한 2,500억, 정확한 2,578억인데 2,6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국비가 1,600억 정도 되고 거기에 국비가 따라오니까 대구 시비가 따라가야 돼요. 이게 대충 대구시의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거의 87%, 90%가
그 중앙정부에 따라서 그 연구 개발을 하게 돼 있어요. 자체 예산은 10%밖에 안 돼요. 엄밀하면 12%, 13% 되는데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한 300억밖에 없어요. 나머지 1,600억 정도는 다 2,000억 정도를 다 중앙에서 계획을 해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하신 지역 뉴딜하고 지역 주도가 이야기할 때 그 지역 주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중앙에서 이렇게 지역 뉴딜 합시다라고 해놓고 돈도 중앙 정부에서 딱 쥐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이드라인도 지침도 딱 내려가 있어요. 그래놓고 이게 또 나중에 평가도 중앙 정부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면 그냥 매년 그렇게 계속 해요. 이게 어떤 대구시가 어떤 A라는 정책을 가지고 발전시키다 해가지고 매년 100억씩 하고 10년 넘으면 괜찮아요. 그런 사업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중앙 정부에서 올해 이제 공모를 하고 내년에 또 공모를 하고 정권 바뀌면 공모를 하고 그럼 매년 거기다가 돈 따는 데만 급급해요. 공무원들이 승진의 기준이 뭐냐? 예산 많이 따오는 사람이 승진을 합니다. 그럼 전부 다 예산 따는 데 하고 있어요. 지역 산업을 꾸준하게 어떤 사람이 어떤 지금의 전복단지 의료산업이나 로봇산업을 꾸준하게 하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왜 지금까지 지역산업 문의급 시장 때부터 그렇게 했을 텐데 왜 대구는 안 됐을까? 제가 보니까 중앙 대구시에서 어떤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 기획 능력이 없어요, 사실상. 두 번째는 또 대구하고 이렇게 대학하고 기업하고 이 연계가 되느냐? 대학은 지역산업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교수님들도 연구를 교육부에 바라보고 대기업하고 하려고 하지 지역산업하고 지역기업하고 연구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지역대학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다 대기업 가고 공무원 되려고 하지 지역사업에 지역기업이 뭐간지 안 봐요.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하신 이거 기본적으로 트리플 힐릭스 했을 때 지방정부하고 기업하고 대학하고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좀 제가 보기엔 힘들었고 제가 기자 생활을 한 15년 했는데 노무현 정부 이전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거버넌스라는 이야기를 제가 20년 넘게 들었는데 제 고민이 예전에 이랬거든요. 기자 생활 때 왜 거버넌스가 안 되지라고 했는데 제가 10년 동안 20년 지금 와서 벌써 거버넌스 안 되는 이유 우리 대구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모여서 해야 하는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면 모여요. 아까 말씀하신 제가 볼 때 휴스타 사업 이건 대구시에서 진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건데 이게 규모가 작아가지고 이게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규모가 작으니까 알아야 사업도 안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했을 때 이게 대학하고 기업하고 이게 대구 경북도 지금 어르렁거리지요. 뭐 통합을 한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대학하고도 실제로 보면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딱 밀착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하긴 해야 되는데 대구시나 다른 지역에서 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년 동안 겪어오는 아까 고영주 원장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진짜 전적으로 동의하고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 걸림돌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너무나 정부에 의존되니까 제 느낌은 그렇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 옳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대안은 뭐냐?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어디 갔을 때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정치 같은 경우도 너무나 서울에 이준석 대표부터 해서 다 국민의힘에 종속돼 있으니까 나름대로 대구시에서 뭔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큰 소리 낼 수 있는 데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좋은 이야기인데 현실에서는 그 자존감을 많이 느끼는 입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서 더욱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듭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하고 싶은 거는 저도 대학 학부 때는 공대를 나와가지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좋아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 가보니까 이 방향은 틀렸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과학기술 문화가 왜 제가 한국이 왜 발전하지 문제가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아직도 조선시대식으로 과학을 바라본다. 한국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과학이라는 게 동도서기 옛날에 구한말에 그 정신은 동양식으로 하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 갖다가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로서만 바라보지 실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행정을 하거나 사고방식에 과연 과학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없다는 게 왜? 예를 들면 헌법 제127조에 보면 거기 명시되어 있어요.
그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국민 경제 발전을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위한 게 과학이라고 하는 게 경제 발전을 위한 도구이지 순수하게 과학을 발전시키는 생각이 아예 없어요. 헌법부터. 두 번째,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보면 이게 유교식 문치주의가 유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고방식으로 보면 연역적 사고하고 과학 귀납적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민한 거는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귀납적 사고라는 게 제가 대학원 가서 석사 논문 쓰고 박사 논문 쓰고 논문 쓰니까 그게 이 귀납적인 이 과학적인 방법이 쓰이지,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연역적으로 공부를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대학 입시 수능이란 것도 자세히 보면 전부 다 뭐 F는 MA부터 해서 그냥 과학도 다 외웁니다,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대부분 외우는 거고,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사시도 그렇고, 모든 의사도 그런 거고요. 대부분은 외워서 시험을 치는 게 그 대학원 이전 과정 다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지배하는 권력층 관료들은 대부분 이 연역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좀 다른 예를 들면 의료법인에 가면 대표자는 사무장이 행정하는 그 관료,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사람이 짱이 못 돼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도 밑에 있는 사무장이 짱이 못하고 법으로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연구소를 대부분 보면 요즘은 이렇게 연구소장들이 연구하는 사람이 올라가긴 하지만 지금도 아직도 관료들이 올라서 짱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전북재단에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있는 행정관료하고 거기 연구자하고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는 걸 제가 목회할 때 결국 누가 이기느냐? 돈 쥐고 있는 행정관료가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너희들은 A라는 백신을 개발해. 그럼 그 연구자는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연구와 관련되어 있을 때 국가의 목표나 어떤 목표에 대한 과학을 수단에 지나지 않으니까 지금도 한국 사회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지금도 이제 행정을 하거나 법을 한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가 수단이 아니고 본질이 되려면 과학자가 사회적으로 더욱더 이렇게 과학 문화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자기 분야가 있지만 행정도 배우고, 행정이나 했을 때는 대부분 인사 조직, 회계, 예산 이런 걸 알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직도 과학자들은 자기 분야만 갇혀 있으니까, 그러면서 보면 과학자가 진짜 옛날에 지금도 아시나면 동도서기식 사고방식을 벗어나려고 하면 과학자가 더욱더 진출해야 되고, 행정 같은 경우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4대강 이야기할 때 저 4대강 문제가 이명박 때부터 나와갖고 지금까지 왜 해결이 안 될까? 맨날 둘이 싸우고 있을까? 서로 다른 과학자들이 진짜 해가지고 거기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뭔가 과학자들이나 실제로 행정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과학에 기반해서 행정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얘기하니까, 제가 볼 때는 과학 문화라고 하는 게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학이 개입을 하고 그게 기반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나와야 되지만 행동 태도에도 이런 과학이 더욱더 이 주류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와야 과학이 진짜 제대로 된 옛날 전시대 사고방식이 아니라 현대에 맞는 과학 문화가 정립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들어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술 혁신으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다는 안은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 현장에서 이런 한계점도 많이 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짧게 우리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멘트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 본 드라마 중에 하여튼 여러 개가 있는데, 미스터 션샤인 드라마 보셨잖아요. 그거 보다가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근데 왜 망했을까 생각하면 과학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과학기술에 관심이 없고 기술이 없고. 제가 이 지역 혁신에 뛰어들어서 하려고 시작할 때 제일 부딪혔던 게 그거예요. 우리는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중앙정부가 뭐가 있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골프 치시는 분들 보니까 골프가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출연연구원에 들어가면 그 PBS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연구가 어렵고 성과 확산이 어렵고 계속 PBS 고쳐달라는데 그런 같은 PBS 하에서도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를 내는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어려운데도 성공하는 데가 있고 골프가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인데 잘 치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있다는 거죠. 길이. 제가 이 나라가 망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정말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대구, 엘러 제가 대전도 그 비슷한 계속 지금 실험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그 예산 분석을 해보면 중앙정부에서 다 경쟁시켜서 다 따게 하고 그러니까 지역에 주도적으로 뭔가 기획을 하는데 이게 기획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 기획부터 하자 해서 디스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이유를 막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안 되는 이유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근데 한꺼번에 못 바꾸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바꾸냐. 그래서 물론 제도적으로 오면 제가 정부에다가 국가에서 자꾸 부처별로 공모하지 말고 평균 내봐라. 평균 내면은 지자체별로 가는 돈이 있으면 그거 떼가지고 대전에 1조 주고 대구에 1조 주고 아니야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근데 그럼 이제 중앙정보본부도 뭐라냐면 지역에 실력이 없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전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동안 지역에 투자된 거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지역에 뿌린 거를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러면 앞으로 이게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돈을 좀 달라 이러니까 이제 생각이 좀 바뀌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지역에 이런 능력들을 좀 길러주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다른 방식으로 지역에 돈을 뿌릴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중앙부처가 막 공모해서 없는 돈 막 매칭해서 따오는 게 아니고 거꾸로 뒤집기를 하면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예산이 지역에 돈이 없다. 그 돈이 없으니까 자꾸 중앙부처 공모해서 따오려고 하는 거를 뒤집기를 하는 방식인데 계속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돈 달라고 해봐야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력을 내보자. 우리가 나라가 망할 때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은 지금 대구 사실 제가 대구를 보면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그 자산들이 이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제대로 분석을 해보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대로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해내야 되는 거를 해내면서 중앙정부에다가 요걸 좀 더 잘할 수 있게 좀 뭘 바꿔달라 이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디지스트 있잖아요. 디지스트도 교육부하고 이렇게 교수 연구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역하고 붙이려면 어떻게든 최근에 그 카이스트 총장님이 총장 딱 되고 나서 제일 처음 방문한 데가 대전시를 왔어요. 카이스트는 앞으로 대전을 살리겠다. 대전하고 무정각지하고 대전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카이스트가 되겠다. 안 그러면 카이스트의 미래는 없다. 미국에 보면 유명한 대학에 있는 동네가 잘 되면 대학이 유명한 데예요. 근데 그 대학이 있는데 동네가 후지면 그 대학은 유명한 대학이 될 수가 없어요.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디지스트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걸 서로 인식하는 순간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노력을 하고 중앙정부에다 대고 뭔가 예산 구조나 지배 구조를 바꿔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막혀 있는 거를 리스트업을 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 주체적인 노력을 먼저 만들고 요거를 할 테니까 중앙정부가 이걸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차기 정부가 그걸 받아서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젖먹던 힘까지 내가지고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보면 사실 과학기술이 지금 우리 생명을 살리고 있고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있는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과학기술력이라는 것이 바로 경제력이고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각 지역별로 연구가 되어져야 되는데 대구에도
과학도시 대전만큼 많은 과학단체와 연구기관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과 또 연구업적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또 상승 효과를 내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바로 또 미디어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데, 사실 미디어에서는 지금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에도 과학부서가 없고요. 과학이나 이런 자연과학을 전공한 기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깊이 있는 취재라든지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 반성해서 앞으로 지역의 통합을 위해서 우리 미디어 역할도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거기에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실 말씀도 많으실 텐데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는 마치고, 개인적으로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는 부분, 또 궁금한 부분도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학관과 대구 한국 과총 대국제연합회 그리고 한국 여성과학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가, 사실 토론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또 토론을 통해서 또 해결해야 된다는 그 숙제를 또 안고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